이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완벽한 시스템, 인류 최초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죠. 5,200만 자 중 오차 152개, 불량률 0.0003%. 이 수치의 주인공은 8만 대장경입니다. 완벽은 신앙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후 수차례의 침략과 식민지, 그리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 믿지 않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닥칠수록 더 정교해졌고 견제가 심해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완벽의 원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방산, 그리고 K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 세계 반도체 점유율 1위, 방산 수출 4위, 모든 걸 스스로 설계한 완벽의 후손. 8만 대장경의 정신은 이제 한국의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다시 되묻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위기 뒤에 더 강해지는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날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현대사회 이론의 경계선이라는 제목부터 지루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로젠필드 교수님은 서구 중심주의의 화석 같은 분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 특강이 있다면서 한국 관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요. K-팝이나 드라마 얘기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강의실엔 2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평소엔 절반도 안 차는 곳인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리슨 키웰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 강의실 중앙쯤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차피 듣는 척하다 과제나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평소처럼 두꺼운 책 몇 권을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손엔 태블릿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했어요. 강단에 서신 교수님이 스크린을 켰고 화면엔 보고서 표지 하나가 떴죠.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강대국 순위 2025라는 글자였고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작년 가을 본인은 서울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에 강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서울? 왜 갑자기 서울입니까? 옆자리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엔 숫자들이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여기까진 당연했어요.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4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뒤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류 아니냐면서요.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라니요. 노트북을 보던 손을 멈추며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서 계셨어요. 강의실이 시끄러워지는 걸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면서요. 교수님 목소리가 무게감 있게 퍼졌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한국의 세부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반도체 생산 점유율 60% 이상, 방산 수출액 세계 4위, 문화 콘텐츠 수출 영국의 2배.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1위, 인터넷 속도 1위, 교통 인프라 효율성 3위. 펜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오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수치는 국제전략연구소가 3년간 조사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흔들던 학생들이 스크린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사진 한 장이 뜨면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화려한 불빛들이 장관이었어요.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고 구호품으로 연명하던 최빈국이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평소 교수님 강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보고서를 꺼냈을 때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하셨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게 국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들 했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알지만 그건 문화 한 분야일 뿐이라고들 말했대요.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수치들은 명확했다고 하셨어요. 군사력 지수, 기술 혁신 지수, 인프라 품질, 모든 부문에서 한국은 상위권이었답니다. 노트북 화면에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대한민국 국가 순위 4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1위이고 인터넷 속도 역시 1위이며 교통 인프라 효율성은 3위라고 설명하셨어요. 화면에는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영국, 한국과 프랑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지만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K-팝의 나라가 영국을 앞지르고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가 프랑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교수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고 산업혁명을 이끌며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 강의실에 던져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하철은 수시로 지연되고 공항에서는 파업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씁쓸해 보였어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면서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태블릿을 다시 드셨어요. 그래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다음 슬라이드엔 인천공항 사진이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갔다고요? 30년 경력의 하버드 교수님이 확인하러 갔다는 겁니까? 옆자리 친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친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과제는 까맣게 잊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교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 강의였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본인이 본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이론을 의심하게 될 거라고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낡은 신문 기사 같았습니다. 미국 기자가 어느 경영학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한 미국 신문 기자가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고요? 강의실이 집중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면 경영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드러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이라고 답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1970년대예요?
그때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드러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의 고품질 결과물을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앞으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학자가 한국을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엔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떴습니다. 1974년 현대중공업입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당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도크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것도 도크와 배를 동시에 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요? 도크도 없는데 배를 만든다고요? 교수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무려 15%에 해당하는 4,3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화면엔 액수가 크게 떴어요. 국가 예산의 15%라니 상상이 안 됐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주영 회장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 갔습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엔 500원짜리 지폐 사진이 떴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였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1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폐로 세일즈를 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기가 막힌 세일즈 피치였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융자를 받아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수천만 달러를 끌어냈다니.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는 당시 조선기술 세계 최고였던 일본과 합작으로 진행하던 것이었어요. 일본 측은 정주영 회장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부터 그런 대규모 도크를 짓는 것도 무모한데 게다가 동시에 배까지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면서요. 작은 도크를 먼저 완성한 다음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화면엔 회의 장면 같은 사진이 떴어요. 그런데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일본과의 합작 계획을 중단해버렸어요. 독자적으로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을 버리고 혼자 한다고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엔 완공된 도크와 배가 나란히 떠있는 사진이 떴어요.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크와 배를 동시에 완공해냈어요. 박수가 터질 뻔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여 성공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지만요. 교수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설적인 도크 동시 건조를 성공시킨 대략 10년 후 사내그룹 간부 특강에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엔 문장이 떴습니다. 이 세상은 불굴의 도전과 모험 정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조건을 검토했을 때 계산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간혹 모르는 사람들은 현대를 모험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현대는 절대 모험을 하는 게 아니다. 숨이 멎었어요. 모험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였습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데는 세계 최초로 실행된 육상 건조 기법과 부유식 도크 건조법, 그리고 메가 블록 공법 등이 투입됐어요. 당시 현대 경영진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태어난 신기술들이었습니다. 화면엔 기술 설명 자료들이 떴어요. 육상 건조, 부유식 도크, 메가 블록,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주영 회장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 모든 비밀 무기들에 대해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산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펜을 들었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함이 아닌 치밀함. 모험이 아닌 계산.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모해 보이지만
그 속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화면엔 다시 완공된 조선소 사진이 떴어요. 1974년 그 프로젝트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국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능력,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준비, 그리고 창의적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에서 현대중공업 자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무모함과 치밀함, 도전과 계산, 속도와 완벽함, 이 모든 모순이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노트를 보며 적은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계산된 도전, 준비된 모험, 창의적 기술력. 이건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서구 이론으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요. 교수님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다음 시간엔 800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0년 전이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완벽주의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800년 전부터 DNA에 새겨져 있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과제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껏 배운 어떤 이론보다 강렬했습니다. 교수님이 물 한 모금을 마시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교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엔 오래된 목판 사진이 나타났어요. 나무에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경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던 난리 속에서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목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총 81,258개의 나무판에 총 5,233만 1,152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펜을 들어 적으려다 멈췄어요. 5천만 자가 넘는다고요? 그것도 나무에 하나하나 새긴 거라고요?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6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글자 클로즈업 사진이 여러 장 떴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5천만 자가 넘는 글자가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단 152개뿐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5천만 자 중에 152개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량률로 따지면 0.0003%입니다. 화면엔 숫자가 크게 떴어요. 0.0003%. 이건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면 대략 1645만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탈자가 딱 한 글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원고지 1600만 장 중에 한 글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경영학에 보면 최고 중 최고의 품질 기준을 뜻하는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 개 중 2개 이하의 오류를 뜻해요. 수치로 보면 0.0002%입니다. 화면엔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현대 식스 시그마 기준과 8만 대장경 오류율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금 이 첨단 시대에도 이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800년 전 고려인들은 이미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0년 전에요? 손으로 나무를 깎던 시대예요?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야마토였어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으로 경제학 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글을 보셨어요. 하야마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최근 일본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팔만 대장경의 오류율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야마토가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훼손된 목판들이 많아서 정확한 오류율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논문이에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하야마토를 보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야마토가 노트북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교토대학 문화재연구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 말이죠. 교수님이 태블릿을 조작하셨어요.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 보존 현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년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면엔 목판들이 정렬된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81,258판 중 현재 보존 상태가 양호한 판이 98% 이상입니다. 훼손된 판은 일부이며 그마저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야마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오류율 측정은 보존 상태가 완벽한 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0.0003%예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야마토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담담하게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작년 가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인사에 직접 갔습니다. 장경판전 안으로 들어가 목판들을 직접 봤어요. 화면엔 교수님이 목판 앞에 서 계신 사진이 떴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인사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경판전의 설계 자체가 과학적이라면서요.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절된다고 하셨어요. 화면엔 장경판전 구조도가 떴습니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앞면과 뒷면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위쪽과 아래쪽 창문의 개수도 다르고요. 이 모든 것이 공기 순환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현대 건축학으로 분석해도 완벽한 설계예요. 하야마토가 여전히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지만 손가락이 멈춰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한복 사진이 떴어요. 여자용 한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8만 대장경이 완벽주의를 보여준다면 한복은 포용성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 한복이 펼쳐졌어요. 평평한 2차원 평면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복은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펼쳐놓으면 그냥 평평한 2차원 천조각이에요. 이게 한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면 옷이요? 그게 왜 특별한 겁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옷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옷의 사이즈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는 사람의 몸에 맞춰 그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변형의 미를 극대화시켜주는 설계예요. 화면엔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사진이 떴습니다. 마른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모두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몸에 따라 한복의 선이 달라져 각기 다른 종류의 미를 뽐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넉넉히 여분을 주어 입을 수 있어 통풍과 발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활동하기도 편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포용성, 다양성, 개성 존중.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한복 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입어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끈을 꽉 묶어 활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편안함과 활동성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하야마토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검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8만 대장경의 완벽주의와 한복의 포용성.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선 공존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다양성을 품는 거예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작년 가을 한국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 30년 연구가 흔들렸습니다. 서구 이론은 이분법적이거든요. 완벽주의냐 포용성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을 놓고 교수님을 응시했어요.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구 사회학 이론으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화면엔 다시 팔만 대장경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800년 전 고려인들이 보여준 완벽주의는 현대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DNA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야마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더 마시셨어요. 다음 시간엔 그 DNA가 현대 한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노트를 보며 적은 문장들을 읽었어요. 식스 시그마, 800년 전, 완벽주의와 포용성의 공존, DNA, 제가 배운 이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800년 전 완벽주의가 오늘날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질문이 강의실에 던져졌고 바로 시스템이라고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완벽주의 DNA는 현대에 와서 시스템 설계로 발현됐다면서 화면이 바뀌며 인천공항 사진이 떴어요.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부터 이미 차이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이라면 복잡한 동선의 낡은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직관적인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면서 자동 입국 심사대가 20개도 넘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과정이 채 1분도 안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인데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고 단언하셨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봤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지 고작 10분밖에 안 지났다고 하셨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가방이 벌써 나와 있었고 공항 로비로 나오니 와이파이 안내 표지판이 보였는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3초 만에 자동으로 연결됐다면서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눈을 감아봤어요. 그리고 상상해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계였다는 말에 강의실 학생들이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서울 지하철역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고 하셨죠. 이 나라는 인프라 하나하나에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녹아 있었고 열차 안도 쾌적했는데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으며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연결됐다면서 뉴욕 지하철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낡은 시설의 지연은 일상이고 와이파이는 꿈도 못 꾸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버스 정류장 사진이 떴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 명동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면서 이건 본인이 아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리로 된 밀폐형 구조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가을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왔고 벤치에 앉으니 엉덩이가 따뜻했는데 난방 시트였다고 하셨어요.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는데 화면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472번 버스는 이전 정류장 출발 도착까지 2분 30초라고 나왔다면서 시계를 봤는데 정말 그 시간에 올까 궁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옆에는 무료 와이파이 표시도 있었고 스마트폰 충전 포트도 있었으며 정확히 2분 30초 후 버스가 도착했다고 하시자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보스턴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는 걸 기대하지도 않는데 20분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지만 서울에선 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진다면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초 단위 정확성, 실시간 정보 시스템, 사용자 중심 설계.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며 버스에 탑승했을 때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탑승 완료라는 소리와 함께 잔액이 표시됐고 버스 안 스크린에는 다음 정류장 안내가 나왔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시됐다면서 심지어 음성 안내도 4개 언어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한두 곳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면서 화면엔 여러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지하철역, 공항, 버스 정류장, 거리 곳곳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시며 모든 지하철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 시스템이었고 뉴욕 지하철엔 이런 게 없다면서 천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고 하셨습니다. 배차 간격이 3분이었는데 뉴욕은 10분에 한 대씩 온다면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효율성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라고 하시며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했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쏟았듯이 현대 한국은 시스템 하나하나에 그 정신을 쏟아붓고 있었다면서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어요. 펜을 놓고 교수님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술력에 있다면서 화면이 바뀌며 거대한 공장 사진이 떴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다른 세계였다면서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는데 카메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까지 모두 맡겨야 했다고 하셨어요. 안내자가 설명했는데 이곳에서 만드는 기술은 국가 핵심 기밀이라면서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는데 먼지 한 톨도 들어가선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기계들이 즐비했는데 수백억 원짜리 장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면서 지금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의 TSMC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드는 기술이라면서 회의실로 이동해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모든 전자기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다면서 놀라운 건 속도였다고 하셨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엔 반도체 기술이 없었는데 4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고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화면엔 그래프가 떴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곡선이었어요. 1980년 0, 1990년 급상승, 2000년 세계 정상,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납기를 정확히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제품을 배송하고 약속한 품질을 정확히 지키며 이게 바로 8만 대장경의 DNA라면서 800년 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했듯이 현대 한국은 칩 하나하나에 그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이번엔 전차 사진이 떴어요. K전차라고 하셨는데 흑표라고 부르는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전차 중 하나라면서 이미 폴란드가 수백 대를 주문했고 중동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구매 문의가 쇄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옆에는 K9 자주포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라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인도 등 1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 미사일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는데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그 성능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뛰어나다면서 안내원이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인데 50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왜 한국 무기가 인기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첫째는 성능, 둘째는 납기 준수, 셋째는 기술 이전이라면서
러시아나 중국은 납기를 안 지키고 미국은 너무 비싸며 유럽은 너무 느린데 한국은 이 모든 걸 충족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이며 집중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이라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방산 기술을 키웠고 반도체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이라면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현대중공업을 세웠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DNA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어요.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술을 자국만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떨 때 K-전차를 보냈고 호주가 방어체계를 강화하려 할 때 K9 자주포를 제공했으며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고통받을 때 생산량을 늘려 공급했다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한다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진들이 떴어요. 청계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울인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면서 도심 한가운데 개울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다고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출발해 청계천 입구로 걸어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니 갑자기 다른 세계가 펼쳐졌고 물소리가 들렸다면서 맑은 물이 돌 사이로 흐르고 있었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개울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양옆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며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었다면서 잉어와 붕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는데 도심 한가운데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는데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고 도심 한복판에 백로라니 믿기지 않았다면서 가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여기 백로들은 거의 터줏대감이 됐다면서 청계천이 복원된 건 20년 전인데 그전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흑백 사진이 떴는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청계천이었습니다. 당시 청계천은 복개도로로 덮여 있었는데 그 위로 고가도로가 달리고 있었고 그 아래는 온갖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다면서 여기가 바로 한국 산업화의 숨은 메카였다고 하셨어요. 화면엔 기계공구상가, 전자제품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은 제조 생산력에 비해 원자재가 부족했는데 청계천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만물상이었다면서 기술자들을 양산하고 비숙련가를 숙련가로 성장시킨 공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에게 청계천은 기술력과 재료가 함께 제공되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 1950년대엔 라디오가 최첨단 하이테크였고 청계천 만물상에서 중고 라디오나 그 부속품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인도 하나면 라디오가 뚝딱 완성됐다고 하셨어요. 1960년대 들어서는 청계천 기계공구상가가 개발자들의 요람으로 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최초의 컴퓨터라면서 이만영 박사가 아날로그 전자계산기를 만들 때 청계천에서 대학원생들과 재료를 구했다고 회고했다고 하셨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자동차 부속품은 청계천에나 가야 구할 수 있었고 정비소도 있었으며 운수업과 자동차 매매도 가능했다면서 당시 우스갯소리로 청계천을 한번 돌면 탱크를 조립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탱크를 조립할 수 있다니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없는 게 없었다면서
수많은 숙련 장인들이 영세소 공방들을 운영하며 한국의 산업화를 배후에서 뒷받침했고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 무렵에 청계천 일대 전자상가는 세운상가와 더불어 한국의 1세대 컴퓨터 애호가들에게는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사진이 떴어요. 복개도로 지하 모습이었는데 2002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복개도로 지하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생긴 곰팡이와 오물로 악취가 진동했고 문화재들도 먼지에 쌓여 부식되고 있었으며 하천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2002년 서울시에서 복개도로 지하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악취와 매연이 심해서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했다면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복원이었다고 하시며 화면엔 공사 현장 사진들이 떴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도로를 뜯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개울을 다시 열어 자연을 도시 안으로 불러들이는 프로젝트였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했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거라고 했으며 실패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면서 현재 청계천에는 쉬리를 포함한 다양한 어류가 전 구간에서 고르게 확인되고 있고 백로와 외가리가 찾아오는 생태 하천이 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도시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철학이었다면서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리면 도시가 병들기 때문에 자연을 다시 도시 안으로 불러들였고 이게 바로 한국식 도시 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개울에 조명이 켜졌는데 LED 조명들이 개울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화려하면서도 은은했으며 한쪽 벽면에는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고 있었는데 사계절의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산업화의 메카였던 곳이 생태 하천으로 기술의 현장이었던 곳이 자연의 안식처로 변했다면서 이게 한국이 보여주는 균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기술력을 추구하면서도 자연을 잊지 않고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라고 하시며 교수님이 다시 광화문 쪽으로 걸어왔다고 하셨어요. 광장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슨 행사가 있나 싶어 가까이 가봤더니 K-팝 댄스 공연이었다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공연자들이 외국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청년이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노래까지 따라 부르고 있었고 옆에선 태국 여학생들이 블랙핑크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한 프랑스 청년에게 물었다고 하셨어요. 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한국 문화는 에너지가 넘친다면서 음악도 드라마도 영화도 모두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광장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한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청계천이 자연으로 돌아왔고 그 옆 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면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에서 본 것들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는데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자연과 문화까지 조화롭게 발전시킨 나라였고 과거의 산업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였다고 하시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엔 통계 자료가 떴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명을 넘었다면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소수 언어였는데 이제는 주요 외국어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인기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톱 10안에 한국 작품이 4개나 들어가 있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순위에 K-팝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그룹들의 영상은 수억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며 한국은 총이나 탱크로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 노래와 드라마와 영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은 과거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에 영어를 퍼뜨렸는데 그건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결과였지만 한국은 달랐다면서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라면서 반도체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방산으로 세계 안보에 기여하며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고 과거 산업화의 현장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기술, 안보, 문화, 자연의 조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균형.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에서 3주를 보내며 깨달았는데 한국의 강함은 한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조화에서 나온다면서 완벽주의와 포용성, 기술과 자연, 경제와 문화, 산업과 환경이 모두 공존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1950년대엔 청계천에서 탱크를 조립할 수 있었고 2025년엔 그곳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다면서 이게 한국의 진화이자 성숙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이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이 강대국 4위가 된 이유를요? 질문이 강의실에 던져졌어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도, 기술의 신뢰성, 문화의 영향력, 자연과의 조화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엔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DNA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과제는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이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숨죽이며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올해도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작년 가을 그곳에서 본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같은 거리를 걷고 싶었으며 그 공기를 다시 마시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경력의 하버드 교수님이 한 나라를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신다니.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서울대학교 사진이 떴습니다. 작년 가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했는데 주제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이었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드문 사례라고 했고 두 번째 발표자는 싱가포르에서 온 경제학자였는데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분석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 기업의 과감한 도전,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세 번째 발표는 본인이 맡았다고 하셨어요. 지난 3주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발표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느낀 시스템의 완성도, 지하철에서 본 인프라의 수준, 청계천에서 발견한 자연과 도시의 조화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다면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셨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물었는데 한국의 성공을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있느냐면서 교수님은 쉽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성공은 특정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라면서 점심시간에 한 한국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60대로 보이는 분이었고 한국 현대사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19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면서 먹을 게 없어서 보리고개를 겪었고 학교에 가려면 맨발로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으며 겨울엔 추위에 떨면서도 공부했다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절박함이 모든 걸 바꿨다고 하셨다면서 교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라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며 남산타워 사진이 떴습니다. 마지막 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갔는데 서울 야경을 보고 싶었다면서 전망대에 오르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불빛들,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장관이었는데 옆에 선 일본 관광객이 감탄하더라면서 도쿄보다 훨씬 멋지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동의했는데 미국보다도 멋졌으니까요.
이 야경은 단순히 예쁜 불빛들의 집합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룬 성취의 상징이었다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4위 강대국이 된 나라의 빛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하야마토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성장에는 일본의 역할도 컸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의 경제 지원과 기술 이전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야마토가 계속 말했어요. 청계천의 기계공구상가도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도 일본과의 합작에서 시작됐으며 반도체 기술도 초기엔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하야마토를 보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교수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였어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 1위였고 한국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 한국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으며 2025년 현재 한국은 60% 이상을 점유하고 일본은 10% 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초기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 세계 1위로 만든 건 한국의 힘이었고 일본이 멈춰 있을 때 한국은 계속 발전했으며 일본이 과거에 안주할 때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다면서 이게 차이입니다. 기술을 받는 것과 그 기술을 넘어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서 한국은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창조했고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혁신했으며 도움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독립했다고 하셨어요. 하야마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인데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반도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큰 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DNA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절박함,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다면서 일본의 도움이 있었든 없었든 결국 중요한 건 그 도움을 어떻게 쓰느냐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섰으며 폴란드에 방산 기술을 주고 호주에 자주포를 팔며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게 진짜 성장이고 이게 진짜 성숙이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문화로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할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 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으며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할 때 수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면서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총과 탱크가 아니라 노래와 드라마로 세계를 움직이고 강압이 아니라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명령이 아니라 공감으로 변화를 만드는 나라라면서 한국은 이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한 성격을 보여준다면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년 가을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합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는데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은 거라면서 우리나라의 평화, 성장, 그리고 나아감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영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같은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은 그걸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서 올해도 다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변화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으며 그 희망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라도 가봐야 한다면서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있고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옆자리 친구도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작년 가을 3주는 본인의 30년 연구를 뒤집은 시간이었는데 서구 이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고 발전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걸 확인했다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국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의 완벽주의가 삼성 반도체로 이어지고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K-팝의 글로벌 도전으로 계승되며 청계천의 산업 정신이 문화와 자연의 조화로 승화되는 나라라면서 이게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이론들은 느리게 변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보며 적은 문장들을 읽었어요. 한국은 미래의 모델,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나라.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우리나라, 평화, 성장, 나아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엔 문장 하나가 떴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위가 아니라고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새로운 문명입니다. 그 한 문장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명이라니 강대국이 아니라 문명이라고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정의되는데 영토의 크기와 인구의 수 그리고 군사력의 강함으로 측정되지만 문명은 다르다면서 문명은 영향력으로 정의되고 가치로 측정되며 미래로 평가된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5천만 명 정도이며 군사력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지만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K-팝은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으며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한국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한국 방사는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문명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며 여러 사진들이 떴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인데 총과 탱크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노래와 드라마는 사랑을 만들고 경제력은 거래를 만들지만 문화는 공감을 만들며 군사력은 억지력을 만들지만 문명은 존경을 만든다면서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두려움과 사랑, 거래와 공감, 억지력과 존경을 모두 갖춘 나라인데 이게 바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유이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경계하며 미국조차도 한국의 성장 속도에 놀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우디는 한국의 1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며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면서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기셨어요. 김구 선생님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으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1948년인데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최빈국이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면서 그런데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힘은 문화에 있다는 것과 진짜 영향력은 사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미래는 공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서 7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꿈을 이뤘다고 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됐으며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게 바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서구를 모방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만들었고 과거의 경로를 따른 게 아니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으며 기존의 답을 복사한 게 아니라 미래의 해답을 창조했다면서 이게 바로 문명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태블릿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이고 단순히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워진 나라이며 단순히 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사랑받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완벽주의와 정주영의 도전정신, 청계천의 조화와 케이팝의 에너지, 반도체의 기술력과 방산의 신뢰성 모든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문명이라면서 그리고 이 문명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배운 서구 이론은 과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미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경로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본인은 작년 가을 3주 동안 미래를 봤는데 그 미래는 서울에 있었고 한국에 있었으며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곳에 있었다면서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엔 꼭 다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시기 바라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론이 아닌 현실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서구가 아닌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과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과거는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완벽주의와 포용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200명 전체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시며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일까?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문화, 박물관, 여러 검색 결과가 떴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정보들이 떴어요. 소장 유물 약 150만 점에 상설 전시 유물만여 점이라는 엄청난 규모였고 2025년 관람객은 600만 명을 돌파하며 박물관 80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톱10에 들어간 기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세계 6위라니, 아시아 유일 톱10이라니. 더 읽어내려가니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억 명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주년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2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수님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 못 가셨고 본인도 여기 하버드에 앉아 있으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주년 행사를 놓쳤어요. 내년엔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150만 점의 유물을 보고 팔만대장경의 완벽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며 한복의 포용성이 어떤 역사 속에서 탄생했는지 이해하고 1000년 넘는 문화유산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며 사진들을 봤어요. 거대한 박물관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반가사유상, 하나하나가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오늘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겨울 방학 때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한국으로 미래를 보러 갈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해서 청계천을 걷고 남산타워에 올라가며 광화문 광장에서 K-팝 공연을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며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직접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새로운 세계를 직접 확인하러 갈 겁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있고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서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진실과 위기는 기회라는 교훈을, 완벽주의와 포용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증명과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그리고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하다는 사실과 총과 탱크보다 노래와 드라마가 더 멀리 간다는 진리를, 명령보다 공감이 더 깊이 파고든다는 지혜를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800년 전 8만 대장경을 새기던 그 정신이 지금 삼성 반도체가 되고 정주영의 도전이 지금 K-팝의 글로벌 도전이 되면 청계천의 산업 정신이 지금 문화와 자연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8만 대장경에서 시작된 완벽의 정신이 지금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또 누군가는 그 견제 속에서 더 단단해지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그런 과정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겪어온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완벽을 향한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묘한 힘. 이 모든 게 결국 한 나라의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신 아닐까요? 계산된 완벽, 준비된 모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위기가 온다면 그땐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그 끝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